수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에이펙이 폐막했습니다. 오랫동안 끌어오는 한미 관세 협상도 타결되었고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고 한중 정상회담도 열렸고, 그리고 이 신라의 왕관, 핵 잠수함, 그리고 황남빵과 바둑판이 등장했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북미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죠. 서둘지 말고 연대하여 당당히 미국과 맞서야 한다고 주장해 오신 분이죠.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 나오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요일 날 쉬시는데 이렇게 나오게 해서. 네. 하여튼 저도 바쁜 한 주였습니다, 정말. 그렇죠. 네. 많이 바빴죠. 이 외국도 나갔다 오셨고. 네, 해외 국감 가져오자마자 바로 예. 종합 국감하고 또 에이펙까지 예. 그 정세열 씨 정상 만찬을 갔었습니다. 네. 예, 정세열 씨 바빴죠. 네. 트럼프와 시진핑 한꺼번에 국빈으로 초청되는 에이펙이 이제 폐막했는데요. 이게 원래 한꺼번에 국빈으로 이렇게 두 정상을 초청하고 이러지는 잘 않죠, 원래. 예, 보지 못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약간 비판적으로 사실은 국감장에 예. 왜 이렇게 원래 한 그 임기 동안 뭐 예. 법률은 아닌데요. 지금 외교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게시판에 나옵니다, 이거. 예. 국빈 방문은 이 순방 중에 방문 중에 가장 격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빈도를 자주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임기 한 번에는,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기간에 이게 이제 쓰면 4년 안에는, 우리 5년 안에는 또는 그게 4년 안에는 다시 국빈으로 부르지 없는 못하는 거군요. 게 외교의 프로토콜이거든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쓰냐 내가 내가 따졌었는데, 지나고 보니 시간 배열을 예. 아마도 처음에는 서울에서 중국과 국빈 그 방문을 이제 에이펙 전후에서 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그래서 하려고 했죠. 예. 신라 호텔 뭐 예약 사건도 예, 있었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그게 아마 취소되면서 예. 그럼에도 이 기회에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그냥 가니까 서로 스케줄이 엇갈리잖아요. 네, 좀 얽혔군요. 예.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하는데 한쪽만 국빈하기는 또 힘드니까 저는 하여튼 이 전례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 기간 중에 한미 정상회담도 열렸고 또 이 중미 회담도 열리고 그리고 또 한중 회담도 열리고 아주 굉장히 숨가쁘게 진행이 됐어요. 오늘 한번 그걸 하나씩 지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오래 끌던 관세 협상이 이제 타결이 됐는데요. 이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좀 많이 엇갈려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여당은 오래 끌면서 최상의 결과였다 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진보 정당이나 시민단체들, 노동단체들은 굴욕적인 협상 아니냐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한번 간략한 요즘 평가를 좀 하고 넘어갈까요? 제가 바로 타결된 그 다음 날 아침에 페이스북에다가 네. 뭐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네. 우리가 얻은 게 아니라 덜 뺏긴 거다. 덜 뺏긴 거다. 그렇죠.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민주당 지지자나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긁혔나 봐요. 네, 많이 긁혔어요. 그래서 비난을 많이 받고 있고요. 예. 뭐 도대체 그럼 어느 정도 하란 말이냐, 예. 뭐 상황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도 있었지만, 그냥 인신 공격과 가짜 뉴스로 제 자녀들까지 거론하면서 욕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제가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말이에요. 이런 거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자고 할 때 한 집에서 소가 10마리를 길렀는데 강제로 와가지고 이제 7마리는 털어가고 3마리를 남겼어요. 네네. 근데 그 옆집은 보니까 10마리 다 털렸어. 그러니까 야, 우리는 많이 남긴 그렇죠.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차 악이다 4가지 종류로 나누면, 최선은 우리 하나도 안 주는 거고, 그렇죠. 최악은 일본이고, 예. 그다음에 차선은 예. 조금 더 버티는 거였고요. 예. 그러니까 차악 정도 된다. 덜 뺏겼으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아니 그런데 오늘 그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얘기부터 한번 짚고 가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3,500억 달러 중에서 2,000억은 할부로 주겠다가 되고 1,500억 달러는 마스가에 투자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25% 관세 때렸던 걸 15%로 이제 낮춰서 됐다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엄밀하게 보면 원래 15%도 원래는 제로였지 않습니까? 네네. FTA에 의해서 관세를 안 내다가
근데 25%씩 때려놓고 15% 낮춰주니까 뭔가 이제 감사하다는 느낌을 그게 트럼프의 그 협상 전략이잖아요. 예. 충격과 공포 수준으로 때렸다가 좀 봐주면서 그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아내는 협상이죠. 예. 이게 그런 식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정부가 협상을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의 문제보다도 화가 나는 이유는 왜 미국이 이런 식의 강도 같은 약탈을 하느냐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건데, 근데 이제 이 현 정부에 대한 이제 지지층들은 왜 고생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폄훼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제목은 그랬지만 예를 들어 여러 가지에 대해서 뭐 특히 이제 일본과 비교하는 건 나는 일본과 비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아까 말한 옆집에 10개 다 잃어버리는 다 털어진 집하고 뭐로 비하면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불안을 해소시킨 측면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여전히 이제 지금 끝나고 나서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고 소위 말하는 해석 전쟁이 다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과연 타결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제가 이제 마지막에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 이거를 주는 과정, 이행 과정에 있어서도 미국은 딴소리 할 가능성이 있고 크게 있죠. 또 그 중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끝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역시 가이드라인인 거고 예를 들면 그러면 10년간 뭐 250억 불은 괜찮은가 그러면 그것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 그러면 250억 불까지잖아요. 업투거든요. 업투인데 그러면 거기에 시장 원리에 대해서 미국이 제공하는 그 투자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아니다라고 거절하면서 1년에 250불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2월이 그게 모릅니다 지금. 2월이 될 거냐? 아니면 이거는 그러면 사라지는 거냐? 사라지고 다음 또 250억 불이 한도가 다시 쓰는 건가? 근데 그러면 2천억 불이 10년이 지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 전쟁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사실 지금 그래도 버티는 그 미국에 대해서 버티는 것이 앞으로 향후에도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사실 그 관세 협상이 헌법 60조 1항에 보면 말이죠.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나 입법 사항은 이제 국회에 상정해서 비준받아라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당시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달에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정도라면 뭐 비준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회 비준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외통위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저는 이 중에 좀 칭찬할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국회를 통과한 시점부터 관세를 내려주는 게 아니고 국회에 제출한 시점부터 관세를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 이것도 우리가 시간을 끌면 됩니다. 제출을 해놓고 관세 내려놓고 통과를 계속 미루는 것도 몇 달이라도 미루는 게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막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토론하고 다시 또 늦추고 막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든 시간을 끌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만약 우리가 그런 걸 또 미국에서 감지하면 이 상황을 또 어떻게 바꿀지 모르냐. 문제는 그러면 지금 제 야당에서 계속 사인을 하라는데 그 사인하면 그건 안전한가? 아니거든요. 사인 다 해도 트럼프의 마음이 변하면 그렇죠. 상한선을 올린다든지 해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행 과정에서 특히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투자를 원래 정한다고 했는데 일단 지금 투자위원회는 미국의 러터닉 사무장관이 됐고 우리는 투자협의회에 이제 해서 뭔가 자문하는 기구처럼 보여요 지금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미국의 투자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선택권이 있을지 그것도 그러니까 이번에 되어진 얘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시 되짚어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불리한 것들 내지는 분명한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제기하면서 국회에서도 시간을 끌고 토론을 하면서 충분히 익혀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왜 아마 이런 걸겠죠. 고생을 했고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뭐 잘 버텼는데 그 의외로 저는 그날 그래서 더 버틸 것 같았고 대통령도 그날 그 전날 아침까지도 사실상 이번에 협상이 어렵다고 했는데 전격적으로 된 거잖아요. 좀 더 오래 버텨서 원래 얘기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길게 끌수록 좋다 해서 한 1년 요번 연말까지 끌고 내년 초까지 막 끌어버리면 이제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그럼 그게 과연 대책이 있냐. 예를 들어서 중국처럼 말이지 히토류 같은 게 있으면 뭐 미국에서 100% 관세 때려도 버틸 수 있는데 지금 뭐 브라질이나 인도처럼 막 50% 관세 때리면 어떡할 건데 맞지? 이런 걱정들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발표됐는데요. 우리나라 그 5개월 연속 흑자입니다. 예. 미국에서는 한 20% 정도 자동차 같은 게 떨어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남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 지난해에서 100% 무역 수출액이 늘었거든요. 이게 결국 미국에서는 떨어지면 다른 데서 커버가 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반도체 호황이고 자동차는 미국한테 세액을 막고 있지만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도 조금 버틸 여지는 더 있다고 보고 정말 어려우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15% 내려갈 때까지 우리가 10% 정도의 보조금을 수출 보조금을 하는 방식으로 버틸 수 있다고 또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랬죠. 그러니까 뭐 이미 이제 결정이 됐는데요. 지금부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군데군데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도록 사실 버텨내야 되는 부분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또 하나 아주 굉장히 시선을 확 끌은 게 하나 있어요. 원자력 잠수함. 네네. 핵 잠수함 얘기인데 보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은 이걸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 연료를 공급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테니 연료를 달라고 하니까 트럼프는 자기네들 그 펜실바니아주에 있는 그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어서 보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아무튼간에 핵 잠수함을 그래서 가질 수 있게끔 승인했다 해가지고 또 이것도 뭐 엄청나게 좀 많이들 회자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뿐만이 아니라 뭐 대중국 북한 견제용으로 보유하겠다라는 바람에 또 이건 무슨 실언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음날 국빈으로 시진핑 불러놓고 초청해놓고 갑자기 중국을 견제하는 핵잠수함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약간 좀 물음표가 팍 찍혔어요. 저도 그날 그 얘기를 이제 MBC에서 중계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 실은 아닌가 예. 또는 정말 그러면 실언을 가장한 전략 전술인가 예.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몇 가지가 여기 지금 다 엉켜 있어요. 하나는 이제 핵잠수함에 대한 이 진보적인 진영의 로망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러게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 대선 공약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고 한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핵 무기장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핵 추진 연료를 하겠다는 거죠. 연료를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핵 잠수함이라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핵 네. 추진 동력이 핵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거기에다 핵무기 탑재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북한도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고요. SSN하고 SSBN이죠. SSBN이죠. 네. 이 두 가지인데 일단 그 오해를 불식기 우리가 원하는 건 핵 추진이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하고 또 뭐가 얽혀 있냐면 연료 문제잖아요. 우리 예. 지금 재처리 문제라든지 오히려 민감 국가로 그렇죠. 지정되면서 이게 꽉 막혀서 막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연료에 대한 특히 우리가 지금 핵 발전의 강국으로서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의 강국으로서 완전히 연료에 대한 이 제한이 너무 커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예 핵잠수함을 얘기하면서 그 재처리나 농축은 예. 기정사실화하려는 전술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또 실제로는 예. 아까 말씀하신 건 저 필리 조선소에 한다는데 예. 필리 조선소에는 핵잠수함을 건설할 만한 도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구부터 만들어야 네, 돼요. 도구부터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미국 국방성에서 아무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미사일 사거리 네, 그 확대할 해제했을 때 예. 거의 미 국방부에서 쌍욕을 하면서 트럼프를 욕했거든요. 그랬죠. 비판이. 예. 그러니까 이게 과연 한국한테 왜냐하면 호주한테도 주지 않은 거였기 때문에 또 그럼 기술을 안 주면 나중에 우리가 거기서 미국이 만든 걸 무기를 사는 형태가 그렇겠죠. 되니까 그리고 지금 국방부한테 이 해군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말은 이렇게 해도 지금부터 준비해도 10년은 걸린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10년은 트럼프가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공수표가 될 이 확률도 공수표가 높은데. 될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걸 다 떠나서 과연 저는 우리가 지금 핵잠을 얘기할 때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보수 우익의 그 핵 무장에 대한 일종의
역제한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실용적인 이유도 있긴 한데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젤 잠수함 기술이 세계 최고고요. 그렇죠. 3주 동안 충전이 필요 없어서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삼면을 지키기에는 부족함이 없고요. 예. 그다음에 원자력 핵잠 추진 잠수함 한 대 만들 거를 한 5대 정도를 만들 수 있고 또 우리 김종대 군사 전문 우리 의원님은 말하는 게 향후에는 싸고 많이 하는 드론식의 전쟁으로 바뀌었는데 예. 한 개의 특출한 기술이 깊이 들어가 있는 것보다 네. 작고 소모적이고 여러 개 만드는 게 여러 개 낫다. 움직일 수 있는 빠른 그런 무역 그런 전쟁의 형태로 가는데 이거는 좀 지난 올드 세대의 얘기다 뭐 이런 그것도 어느 정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핵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수비용이라기보다는 공격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반도 내에서 다른 데를 공격하러 그걸 만들어서 가져가야 될 만한 것은 없잖아요, 현재. 그래서 게다가 대통령이 뭐 어찌 됐든 중국 쪽을 추적하기 위해서 해야 게 한계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이 부분은 아마 중국한테 따로 실언 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아마 해명을 했을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저는 또 다른 점에서 약간 주목하는 게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갑자기 헤그세트가 안보실장이 국방장관이죠. 헤그세트가 뭐라 그랬냐면 갑자기 한국의 전자권 반환을 좋은 일이다 그래요. 네, 그레이트라고 하는. 지금까지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를 대중 전초기지로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항공모함이라 하고.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 허락하고 한국한테 전자권 줘서 정말로 중국에 대한 전초기지를 만들 생각으로 이 문제를 가져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말이죠. 이 얘기를 좀 약간 가벼운 얘기를 하나 좀 하고 끊어가죠. 워낙 이제 무거운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선물 얘기 좀 해볼게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왕관을 씌워줬어요. 트럼프한테. 그래서 안 그래도 근데 재밌는 게 미국에서는 좀 노킹스 시위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랬더니 그 데일리 쇼에서 더 데일리 쇼 그 미국의 그 유명한 시사 풍자 프로그램이잖아요. 거기서 사우스 코리아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대통령을 왕으로 만들자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 당신들은 거기다가 왕관을 씌워주다니 뭐 이런 게 나왔단 말이죠. 참 이런 굉장히 어찌 보면 아이러니한 코믹한 일이기도 한데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아마 이거 조금 더블 미닝이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봄에 그 타임지에서 왕관을 씌운 트럼프를 표지 모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지금 이제 한국식 검관을 지금 씌운 밈이라든지 짤이 막 돌아다니죠.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게 누구는 한국의 고도의 먹이는 거다. 주먹 감자 먹이는 거다. 먹이는 거다. 그런데 그래서 또 다른 토크쇼는 맞네. 그는 킹이긴 킹이란데 버거킹이다. 햄버거를 먹으면서 킹이 되는 버거킹이다라고. 햄버거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근데 또 이제 시진핑한테는 첫날은 저 보니까 황남빵을 주길래. 아니 누구는 크라운 그걸 씌워주고 누구는 빵 주고 이게 안 되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날 보니까 이제 바둑판과 이제 이 도자기 쟁반을 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두 정상을 국빈으로 한꺼번에 초청해서 하는 바람에 그만 선물이 비교 대상이 돼버렸어요. 이 선물 얘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누가 봐도 미국한테 너무 크게 주고 한쪽 바둑판 주고 됐는데. 그래도 뭐 저는 돌아보면 처음에 판단의 이 비판의 강도보다는 좀 작아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완전 시기를 나눴고 중간에는 이제 황남빵이 받을 때는 전체 다자회의였고 이제 전반부에는 트럼프가 주인공이었고 후반부에는 이제 APEC이 끝난 다음에 미중 정상회담을 한중 정상회담을 한 거니까 뭐 나름대로 애썼다. 제가 진짜 고육지책으로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국 얘기를 먼저 좀 한번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미중이 이번에 이제 그 결국은 뭐 두 분 다 이제 국빈으로 왔고 결국은 시진핑과 만났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랬는데
이게 별다른 이제 기자회견을 갖지 않고 그냥 끝을 냈는데요. 2019년도에 열렸던 그 G20 정상회의 이후에 6년 4개월 만에 두 사람이 이제 마주 앉았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뭐 엄청나게 여러 번에 걸쳐서 다퉜다가 붙었다 하는 일이 쭉 진행되어 왔는데 이 미중 간에 뭐 만난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략한 평가를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내용이나 오기 전에도 사실은 트럼프가 만난다 안 만난다 뭐 강경 발언을 했다가 다시 만난다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했었고요. 실제로 말레이시아에서 5차 이제 미중 무역 협상 때도 막 험한 말이 오갔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뭐 따지고 보면 지나고 보면 뭐 세계 전체가 다 판단하듯 이거는 중국의 완승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한테 의존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한테 의존하는 것보다 미국이 중국한테 의존하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아무리 히토리에 대한 동맹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최소한 10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에 중국의 도움 없이 미국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 중국 성동격서처럼 중국을 때리는 것 같지만 지금 보면 사실 중국을 때리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동맹국과 우방국을 때리는 게 지금도 다시 한번 확인된 거고요. 예. 전체 분위기만 봐도 뭔가 옆에서 트럼프는 계속 촐랑거리고 시진핑은 그냥 묵히 그냥 꼭 입 닫고 있고 예. 누가 봐도 참 미국의 위세가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하는 것들을 아마 미국인들도 느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부잣집이 지금 망해가는 부잣집 티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삥 뜯으러 다니고 네네. 우방들 때려가지고 관세 뺏고 뭐 투자 맞습니다. 뺏고 하는 모습이고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이제 그냥 묵묵히 가고 있는 그런 듯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중 정상회담이 이제 바로 이제 끝이 났는데요.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물어봐야 되겠더니 보니까는 그 5년간 70조 원, 약 4천억 위엔 규모의 통화수화표를 체결했어요. 그리고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온라인 사기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6개 분야의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는데 시진핑 주석은 그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11년 만에 사실 이 한국을 국빈 방문했잖아요. 11년 전이라고 돌아서 가 보면은 그게 바로 언제였습니까? 2014년도. 네. 그러고 나서 관계가 다시 지금 망가져 버린 거는 이제 사드가 그 그렇죠. 이후에 이제 진행이 그렇죠. 됐고 한한령 맞습니다. 나오게 되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완전히 이제 망가졌죠. 망가져 버렸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이제 어찌 보면은 이번 만남 같은데요. 중국은 확실히 한국에 대한 기대가 있죠. 그런데 예. 조심스러운 거는 사실 이번에 이제 그 뭐 한중 그러니까 반중 또는 협중 시위죠. 예. 협중 시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매끄럽지는 않았어요. 원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1박 2일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실 저 국빈 방문을 추진하다가 예, 서울 거는 취소가 되고 이제 약식으로 하게 된 건데요.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중국 측이 한국한테 너무 큰 기대를 하다가 오히려 이제 실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속도 조절하는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정부가 중국이 한 짓을 생각하면 예. 망가져야 맞는데 예. 중국이 거꾸로 망갔다기보다는 정지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예. 한중 관계가 정지된 상황이었습니다. 예. 현재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시 재가동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 한국을 볼 때는 한국을 완전히 버릴 수 없는 이유가 한국이 차지하는 전략적 위치, 예. 그다음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그러니까 한국이 완전히 미국에 붙어버리면 예. 대중 전선이 전초 기지가 되니까. 그렇죠. 사실 이거는 중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운데.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이걸 막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한국한테 너무 가까이 가면 예. 오히려 반대로 이 미국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에 중국이 한국한테 바라는 건 한국한테는 이래요. 한미 동맹이 이 한국한테 우선이 되고 한미 관계는 특수하다는 걸 인정하는데 인정한다. 때때로 한국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전략적 유연성 문제라든지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버티는 모습을 보여야 음. 자기들이 이 지렛대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박근혜 때도 초기에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확 한국에 가까이 갔다가 생각보다 한국한테 받을 게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기대 관리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추이를 좀 지켜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좀 뭐랄까요, 일종의 준비 단계, 서로 조심스럽게 타진하는 단계였다면 오히려 지금 곧바로 이제 방중을 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11년이나 안 왔는데 우리만 자꾸 가는 게 또 야당의 공격도 그렇고 그렇죠. 뭐 그렇게 가느냐는 건데 이제 그게 해소가 됐잖아요. 이번에 국빈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본격적인 회담은 방중 때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가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그 현재 중국에서 얼마 전에 그 중국 상무부가 하나그룹 조선해운 분야 이 미국 자회사만을 특정해서 제재 대상에 올리는 좀 약간 이례적인 조치를 그랬었죠. 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그게 하필이면 또 보니까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일종의 이제 보복성 조치라고도 보여지는데 이 여기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번에 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저는 그 메시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예. 보면 한국의 조선을 건드린 게 아니라 미국이 협력하는 조선을 때린 거잖아요. 마스가 프로그램에 그렇죠. 대한 근데 그게 누가 하던 짓이냐면 미국이 하던 짓이에요. 아 그렇죠. 미국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2차 제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대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지금의 미국의 관세도 트럼프의 관세도 이렇습니다. 옛날에 한국에 대한 자동차에 관세를 하면 한국이 멕시코나 캐나다를 통해서 들어가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것도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 캐나다나 멕시코도 제재 대상하는 거냐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의외로 우리하고는 쉽게 풀릴 수 있어요.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한한령은 어떻게 이제 이번 만남을 통해서 좀 풀릴 거라고 보세요? 제가 이제 꾸준히 그 사실 작년에 국회의장에 갔을 때도 그렇고 네. 전성절에 갔을 때도 그렇고 이제 한한령은 네. 한국에 대한 제재적 성격도 있지만 네. 사드에 중국이 소위 말 북한도 그렇고 이 미국의 아이돌 문화와 대형 그 공연하는 이 자체가 예. 이 권위주의 사회 국가 체제한테 상당히 위협이 된다고. 그러니까 문화의 자기들이 생각하는 서구의 문화들이 타고 들어와서 한마디로 중국을 기본적으로 오염시킨다는 생각이 강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거의 막 그 제재 무비판적으로 그렇죠. 막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영화 이런 것보다 이 아이돌 공연에 특히 막 수십만 명이 모여서 하는 여기에 대한 이걸 좀 두려움이 있어요. 북에서도 그래서 많이 차단하려고 차단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유가 좀 있어서 이게 예. 단순히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의 차원을 조금 넘었고요. 그다음에 뭔가 문제다. 민족주의 고유한 뭐 중국적인 이런 거에 대한 걸 강조하는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와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찌 됐든 김영배 그 외통위 간사하고 예. 그다음에 누굽니까 그 박진영 그분하고 얘기가 뭐 공연을 허락했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죠. 근데 이건 좀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요. 아니 중국에서 이제 시진핑이 오기 코앞에 한미일 외교부 장관들이 만나가지고 막 대만 얘기하고 하는 건 그건 일부러 그러는 건가요? 제가 그거를 국감장 마지막에서 그냥 예. 엄청나게 제가 질타를 했어요. 예. 그게 말이 되냐고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라고. 만약에 중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해놓고 국빈해놓고 북중러 외교장관 회담해가지고 북한 편드는 방식으로 공동성명을 하면 되겠냐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이거 누구 머리에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게요. 그 누가 그런 우리 누구나 상식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저는 미국이 요청했을 거라고 봐요. 미국이.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트럼프의 생각과 이 외교장관 그러니까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생각하는 군부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다르다. 트럼프는 중국을 견제하는 걸 최우선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관세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동맹들을 뜯어서 돈을 번다. 근데 루비오나 헤그세스나 이 사람들은 군부는 중국 봉쇄에 거의 사활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오콘에 가깝나요, 그분들은? 근본주의자입니다. 이들도 근본주의 반중 그리고 반북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워낙 이런 걸 강하게 해서 눌러버리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 틈을 찾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대통령이 유엔 연설하기 전에도 뉴욕에서 한미일 해가지고 대만 문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그럼 우리가 했을 리가 없고요. 제 생각에는 미국이 하자고 한미를 한 거죠. 근데 그때 우리는 거절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게 관심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하고 한국하고 관세 그리고 시진핑 만나는 것만 관심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어찌됐든 시간이 뒤로 밀리면서 약식으로 됐고 그나마 그 지난번 한미일보다는 한미일에서 했던 건 대만 문제는 안 다뤄서 비핵화만 잠깐 나왔던 것 같아요. 좀 그래도 약간 축소돼서 다행인데 이건 하면 안 됩니다. 비핵화 얘기가 나와서 좀 약간 물어보는데 지금 중국이 북한의 핵에 대해서 약간 NCND를 지금 이제 시작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럼 핵무기 문제로 사실 제재에 동참했던 중국의 큰 변화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NCND라면 지금. 근데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만남 속에서 자꾸 이게 비핵화 얘기를 자꾸 하자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태도나 앞으로 전망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옛날부터도 늘 이게 부딪혔습니다. 미국하고 한국은 중국한데 니들이 지금 북한한테 대한 가장 큰 지렛대를 갖고 있으니 비핵화 압박해라. 압박을 해라. 그런데 압박 안 하고 북한을 포기 안 하니까 니들이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계속하면 중국 네. 대답은 뭐냐? 네. 북한 알잖아. 우리 그만한 힘이 없다. 첫째. 두 번째 압박하면 핵무장을 더 강화한다. 설득하고 체제 불안을 해소시켜야 그런 방식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야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한다거든요. 지금도 그 두 번째 후자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핵화를 얘기할 때 중국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과거처럼 비핵화 시키라는 방식으로 가면 절대로 특히 지금처럼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중국은 말을 들을 리도 없고요. 오히려 중국을 시키는 거에 따라서 중국은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역설적으로 지금 북한이 문을 닫고 있는데 우리 북한하고 얘기하고 싶다. 중국이 오히려 교란 역할을 해달라. 대화 한반도를 통한 평화 협력의 대화 북중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니요 북미도 그렇고 남북도 그렇고 중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화에 나서겠다는 오히려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안보 쪽이나 이 외교 라인들이 이제 중국과의 관계나 북쪽과의 관계를 푸는 방법에 있어서는 너무 좀 올드하다라는. 사실 북이 핵을 가졌잖아요 이미. 네, 이미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 보면 핵 보유 국가가 이미 핵을 가진 이후에 비핵화 협상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아예.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사실 근데 다들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핵무장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말과 북한은 핵무장하고 있다는 말은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북한의 핵무장은 인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걸 비유하는 게 그 벌거숭이 임금님이잖아요. 벌거숭이 임금님 벌거숭이 벗었어요.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참.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예. 북한이 국제 질서상 불법적으로 핵을 무장하고 있다. 이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예. 그러면 강도가 무장을 하고 있는데 네. 불법적이지만 그 강도의 무장은 위협적인 거죠. 근데 그 무장을 인정을 해야죠. 무장하고 있는데 무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해서 그 무장을 멀리 띄워놓거나 그다음에 이걸 내려놓거나 또는 던지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위협을 관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근데 그 인정 없이 그걸 어떻게 관리합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의 핵이 위험성을 낮추는 군축도 포함하죠. 그런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이걸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으로 부르고 홍길동도 아니고 북이 핵이 있는데 핵무기로 무장했다는 말을 못하고 있으니 이게 다음에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트럼프는 이미 그 부분을 우리와는 달리 철저하게 실용적인 사람이니까 뉴클리어 파워 얘기해버리고 뉴클리어 파워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제재 풀겠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이게 미국 내부에서 아까 말한 그 군부 이들은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저렇게 다른 나라와 달리 핵 NPT에 들어있다가 나가서 핵무장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인도나 이스라엘이나 남한은 다 달라요. 케이스가 달라요. 그럼 NPT는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북한을 지금 만약에 저렇게 나가서 핵무장하는 거를 인정해줘 버리면 그래서 이거를 과연 트럼프가 또 나름대로 국내의 이런 반대를 어떻게 무마시키고 북한의 핵을 인정할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 이 트럼프와 북 얘기가 나온 김에 이번에 사실 북미 정상회담을 에이펙을 앞두고 막 성사될 거라고 이제 설이 확 번졌었잖아요. 결국 이제 낭설로 끝나버렸는데, 근데 트럼프가 여러 가지 표현을 쓰면서
거의 뭐 스토커 수준으로 만날 것을 간청하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일방적 구애였습니다. 예, 막 구애를 하고. 근데 이제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수행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여드렸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핵 보유국으로서의 북에 대한 인정과 적대 정책 폐기와 뭐 나아가 관계 개선을 본질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보장을 하고 만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북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데 예, 그런 게 없었고 또 보니까 뭐 현실적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이제 이거는 이 아주 가까운 문제로 본다면 그런 것을 풀어야 될 또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 벨라루시에 가 있었단 말이죠. 뭔가 실무적으로 풀어야 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접촉도 없다는 소리인데 근데 트럼프는 마지막 갈 때까지도 그걸 기대하는 듯한 모습을 자꾸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북미 회담의 현재의 모습과 향후 전망을 본다면 저는 이제 몇 주 전부터 회담 가능성은 0%, 0%. 회동 가능성은 20% 정도 된다고 제가 회동 조우 잠깐 만나는 조우라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네. 그러니까 딱 그런 거기에 후자를 기대를 한 것은 2019년 6월에 판문점에서 만날 때 32시간인가 35시간 전에 계속 메일을 보냈을 때 북한이 응답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걸 기대했고 최선희가 갔다라더라도 조우는 꼭 최선희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때와 다른데. 근데 저는 20%로 봤던 게 객관적했지만은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한 번 정도는 이벤트로 충분하다. 하고 그다음에 만나고 그다음에 회담 다시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김정은은 제가 끝까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트럼프도 기대를 놓지 않았고 그 뭐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얘기도 안 했고 저는 하루 이틀 내에 입장을 얘기하지 않을까. 왜 안 나왔는지 향후에 뭘 원하는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만나서 이벤트를 하는 것보다는 미국이 줄 수 있는 걸 현찰로 내놔라. 내놓으라는 그럼 소리잖아요. 그 조건 위에서 회담한다라거든요. 갑자기 얼마나 급했으면 그 협상의 달인이 제재도 풀 수 있어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타면서 그 마지막 비행기 돌아가는 비행기 탈 때 밖에서 물었을 때 바빠서 안 만난다. 자기가 바빠서 안 만난 것처럼 얘기하고 또 올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4월에. 근데 이 4월에 올까? 4월이 다시 떠오르는데 거기에서 4월이란 말 안 했는데 4월에 이제 방중을 하기로 거의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방중할 때 다시 한번 김정은과의 만남을 아마 추진할 거고 그때는 그 사이의 상황에 따라서 저는 상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주 그냥 이 현재 이번 에이펙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들은 싹 뭐 훑었는데 이 다자주의 협력의 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해결책을 좀 풀어가야 되는데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안타까워했던 건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니 이걸 갖다가 막 자화자찬하면서 협상 잘했다고 할 문제가 아니고 도리어 굉장히 그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잘했다라는 건 필요 없는 얘기고 미국의 이런 아주 강도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이 약해서 당했지만 참 부끄럽지만 이 정도밖에 못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앞으로 정말 미국의 일변도에서 벗어나 보자 이런 얘기를 사실 기대한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 행사 첫 일정에서 참석한 CEO 서밋 특별 연설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고개를 들어 당장의 생존이 시급한 이 시대에 이 위기에 맞설 방법은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이고 그 길을 제가 선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와우. 그러면서 또 뭐가 얘기하냐면 그 캐대언, 그 K 데몬 헌터스의 혼문, 그리고 혼문이 있으니 강력한 연대로 어둠을 물리치자.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런데 약간 좀 그 다음 상황은 너무 이제 이상해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의 원인, 그 일방주의, 자국 우선주의, 트럼피즘이잖아요. 네. 그런데 트럼프한테는 왕관을 씌워주고 투자도 약속하고 잘 해주고 나서 각국 보고는 연대와 협력해서 이 어둠을 물리치자고 하니까 이게 지금 이게 너무 황당했어요. 느낌이. 지금 말씀하신 건 둘은 못 쓴 적이고 충돌하고요. 네. 실제로 트럼프는 에이펙이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아시아 순방이라고 그랬어요. 아시아 순방. 예. 그러니까 그는 여기 왔을 때 김정은과 시진핑 만나는 게 첫째 목적이었고
관세 협정은 그 정도 다음 그렇게 세 가지 정도였고 네. 끝나자마자 본회의 참석하지도 않고 가버렸죠. 이건 엄청난 결례고 이건 자기가 시간이 없었다기보다는 일부러 고의로 G7에서도 본회의 안 하고 이 와버렸잖아요. 사람 다자주의 싫어하니까. 다자주의를 싫어하니까요. 예. 그러면 이거는 그가 우리 캐대안에서 나온 혼문으로 연대해야 되는 대상 악마는 맞죠? 맞지만 맞는데 지금 모든 나라들이 사실 그거를 드러내고 얘기하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왜냐? 트럼프는 1대1로 지금 아무리 미국이 저래도 1대1에서 당해낼 만한 국가가 없죠. 없기 때문이죠. 예. 그럼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못 쓴다는데 예. 결국 트럼프의 힘이 빠지거나 트럼프가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될 때 이 피해자들의 연대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만들어지기 전에 이걸 데리고 지금부터 그럼 우리 에이펙 전부 다 나머지 20개국이 합쳐가지고 트럼프한테 대항하자 이렇게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약해지고 강해지면서 교차되면서 다자주의를 살려가겠다. 저는 그거는 뭐 전략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 연설은 상당히 향후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분명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좋겠네요. 그리고 가야 하고 예. 그런데 역설적으로 중국이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자주의로 다자주의로 예. 가자고 얘기하고 예. 지금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트럼프는 중국한테 여러 가지로 호재가 되고 있는 거예요. 호재를 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그렇죠. 단기적으로 이익을 얻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의 질서의 리더가 되지 못하고 신뢰 자본을 무너뜨리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국가 이기주의가 판치는 것 일정 공공의 적이 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완전히 반대가 지금 뒤집힌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에이펙도 자유무역에 기반해서 그 아시아 만들어진 대륙이 거잖아요. 미국이 예. 중심이 돼서 만들었는데 지금 그걸 던지고 있고. 자기만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아니 그 유엔 연설에서 예. 이 유엔은 진작에 없어져야 될 기구라고 얘기. 그렇죠. 바로 그거. 말도 안 되는 연설을 했죠. 그러니까 유엔에서의 큰 이 전체의 형노릇을 해야 되는 사람이 빠져나와서 난 유엔 필요 없다 하고 있고 또 FTA에서 자유무역을 누구보다도 선도해오던 나라가 갑자기 자유무역 안 하고 각 나라 다니면서 관세 올리고 삥 뜯고 이제 이런 모습인데 공산당이라고 맨날 욕하던 중국이 도리어 자유무역하자고 하고 네. 다자주의하고 연대 협력하자고 하니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합니다. 예. 근데 저는 한국이 왜 조금 더 버텼어야 되냐면 예. 이 버티는 모습이 다른 나라한테는 상당히 리더십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왜냐하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본처럼 완전히 항복하는 유형이 있고 예. 브라질이나 인도처럼 대드는 형이 있는데 한국은 그 사이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잡고 있거든요. 협상을 길게 그렇죠. 끌고 예. 그거는 나중에 특히 이번에 마크 카니가 왔던 이 캐나다는 한국 사장에 빠졌습니다. 한국하고 협력하자. 방산도 협력하고 통상도 협력하자. 너무 멋있다 이거군요. 그리고 바로 위에서 모욕을 당하고 네. 압박을 당하는 게 캐나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캐나다가 일본하고 손잡겠습니까? 한국하고 손잡죠. 음. 그리고 저는 젠슨 왕이 가서 26만 장의 그렇죠. AI 칩 주는 거는 예. 단번에 세계 3위로 올랐었거든요. 이 보유가 AI 칩 보유가 예. 미국, 중국 다음에 한국이에요. 이거는 정말 평가할 만하고요. 예. 그래서 AI를 통해서 세계를 연결시키고 음. 지금 트럼프는 파편화시키는 거라면 이 다자주의는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에이펙 개최에 멈추지 않고 예. 저는 이 다자주의 리더십을 왜냐하면 중국이 그렇게 얘기해도 세계가 믿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이 얘기하면 믿는단 말이에요. 정말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다자주의, 연대와 협력의 길에 혼문에 맞서 싸우는 일에 선봉에 서는 그야말로 이 새로운 또 구군이 열리는 길로 가야 되겠네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약간 좀 벅찼습니다. 오히려 그래요. 뭐 전체적으로는 제가 박한 평가를 했지만 예. 그 부분의 방향을 잡고 그쪽으로 간다면 나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자주의 협력의 강조와 미국과의 관세 협정에서의 우리의 그 굴욕적인 내용들은 결국 두 가지가 다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다자주의 협력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제시한 거다. 네. 이렇게 오늘 얘기를 결론을 맺어도 되겠네요. 네네네. 오늘 아주 그냥 쉬지 않고 이야기를 잘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마무리 멘트를 하고 오늘 대담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에이펙 행사에서 K 데몬 헌터스의 혼문을 언급하며 강력한 연대로 어둠을 물리치자고 호소했습니다. 무역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여러 국가들과 손잡고 자주와 호혜를 기반으로 다자주의, 패권국의 이익에 휘둘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번영을 기대할 수 있는 국제 질서의 새 판짜기를 원한다면
정말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 순간이죠. 누구나 대격변기를 말하고 있지만 정말 하루가 10년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다극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극단적 대결과 대규모 무역 충돌을 향해 가고 있다면서 우리는 외부의 군사 충돌에 휘말려서도 안 되고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아서도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정말 이 시기에 엄중함을 정확히 표현한 듯 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려고 할 때 대외적으로 미국 일변도의 저자세를 벗어나 당당한 외교를 펼쳐나가야 할 과제가 놓여 있는데요. 국민을 믿고 자주적인 나라 당당한 외교의 길에 나서줄 것을 당부드려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나 날카로운 분석으로 우리가 갈 길을 열어주신 김준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인의 창이었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